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주치 영대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문준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내분비 대사 내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주로 어떤 질환을 다루는 그런 과인가요? 예, 저희 과에서는 보통 당뇨병 그리고 갑상선 그 외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그런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뇨병도 사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런 병들을 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우리 교수님 나오신다 해서 네. 양력을 미리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오. 제가 이 최근에 본 분들 중에 가장 직책이 깁니다. 영남대병원 혁신형 의사 과학자 공동연구사업단 부단장님이세요. 왜 이렇게 길어요? 이 발음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저희가 뭐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혁신형 의사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정말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분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예, 저희가 의사들이 진료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연구도 하면서 특히 이제 병원에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지금 뭐 코로나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 함께 모아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업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국책 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단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께 용기도 북돋아 드리고 때로는 좀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책도 지으셨어요. 오. 이름하야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식단 혁명이라는 책을 쓰셨던데 여기에 부제가요. 당뇨 혈당과 체중 관리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식이요법의 비밀. 부제도 깁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요. 야, 교수님께서 당뇨 전문가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뇨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네. 그런 책까지 이제 같이 쓰게 됐는데 이 책 이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분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음식이 나쁘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람마다 맞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잘 선택한다면 우리가 체중 조절이나 혈당 조절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혈당이 많이 좀 높으셔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녀 7명 가운데 1명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는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증가는 이미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식후의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져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과연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속 시원한 해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사실 당뇨하면은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당뇨 환자들을 종종 네. 볼 수 있어서 네. 당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원래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듬직한 사람이 더 끌리지 변덕이 심한 사람을 좋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당도 마찬가지거든요. 혈당도 변덕이 심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은 바로 그 변덕이 심한 혈당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변덕이 심하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배구에 이제 스파이크는 들어봤는데 혈당에 왜 스파이크가 이게 붙었을지 궁금했거든요. 조금 감이 옵니다. 보통 스파이크 하면 이제 뭐 번쩍 이렇게 네네. 튀어오른다라는 느낌이니까 이게 혈당 수치가 말 그대로 이제 튀어오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파이크가 이렇게 강하게 치는 거잖아요. 네. 그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되면 우리 혈관벽에 손상을 아주 강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인데 그 합병증을 빨리 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말씀처럼 치솟는 혈당도 의미하지만 혈관벽에 강한 충격을 준다라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큰 이모가 지금 당뇨로 또 고생을 좀 하고 계신데 네. 보니까 공복 혈당이 뭐 괜찮으면 정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이나 또 우리가 검사 같은 것들 받을 때는 대부분 식사를 하고 병원에 오지 말라 하고 굶고 하잖아요. 네. 굶어서 이제 갔을 때 혈당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사실.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면은 식사 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건강검진에서는 당뇨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식사를 하고 갔더니 혈당이 높은 거죠. 그럴 때 당뇨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숨은 혈당이다. 그래서 그것들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밥을 먹고 뭐 군것질도 하고 과일도 먹고 또 때로는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오르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뭐 음식을 술을 예, 다 좋아하시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달콤한 음식 즐겨 먹는 편이긴 한데 네. 특히 우리 당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을 많이 올리긴 하죠. 우리가 포도당은 사실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원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는 게 그게 나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단 음식이나 주스나 뭐 설탕 많이 들은 그런 음식들이 사실 좋진 않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만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도 혈당 스파이크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요? 최근의 결과들을 보면 음식마다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반인이라도 건강인이라도 당뇨병이 없는 상태에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고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병이나 비만의 그런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는 건강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당뇨가 없어서 그런지 처음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이전에는 사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스파이크라는 것이 우리가 혈당을 계속 이제 측정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복에만 이렇게 손끝에 혈당을 재면 식사하고 나서 혈당을 재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는 있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여러 가지 혈당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보니까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인지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당의 변동 폭이 갑자기 커지는 게 네, 혈당 맞습니다. 스파이크다 예,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혈당의 변동 폭이 그렇게 커지면은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네, 이전에는 혈당이 높은 것만 계속 높은 것만 이제 나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변동폭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괜찮을 때는 낫지만 무슨 음식을 섭취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 자체도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뇨병이 합병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혈당 변동폭이 커질수록 당뇨병의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동폭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제가 당뇨병이니까 이 당뇨병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진단할 때 네. 제가 좀 어려워서 적어놨어요, 교수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측정한다고 하던데 네. 이 용어가 너무 궁금했어요. 당화 혈색소 수치 이게 뭐예요? 예,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에게 설명드릴 때 그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쪽지 시험도 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화 혈색소라는 수치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간의 혈당치의 평균을 우리가 이제 당화 혈색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끝으로 재는 거는 쪽지 시험 같은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혈당을 보는 거고 네네. 내가 공부를 이제 벼락치기를 했냐, 열심히 했냐, 그걸 보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당화 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을 의미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는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서 혈당 짠하고 잘 보여주시는 환자분이 계신데 저는 다 압니다. 피 검사를 딱 해보면 나오거든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네네. 알 수 있어서 당화 혈색소가 6.5%를 넘으면 당뇨병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정상은 6% 미만입니다. 숨길 수가 없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랑 당화 혈색소는 다른 거겠네요? 혈당 스파이크는 쪽지 시험, 당화 혈색소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쪽지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겠죠. 그렇죠. 네. 예,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혈당 변동폭이 크다고 무조건 이제 어떤 당화 혈색소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저희가 진료할 때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당화 혈색소가 괜찮더라도 변동폭이 높으면 이걸 줄이는 노력들도 함께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네. 그럼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이 또 따로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단 음식, 제가 일단 그 지금 쪽지 시험 보는 겁니다. 뭐 시럽이나 설탕, 맞아요. 단 과일 네, 네. 이런 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당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럽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럽이나 설탕류,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과일도 네. 사실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되긴 합니다. 어. 그래서 당뇨에는 과일이 좋은데 이제 과일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저한테 혼이 나죠. 환자분들이 뭘 드셨냐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가을에는 감, 네. 여름에는 포도, 수박, 수박. 그다음에 이제 봄에는 딸기, 겨울에는 귤. 이렇게 제가 딱 물어보면 네.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 실토를 하시는데 상당히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좀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화가 빨리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밀가루 음식들이죠. 분식.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뭐 국수나 떡볶이나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쌀을 이렇게 압축시키거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다 보니 네. 혈당도 많이 올리고 또 빨리 올리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들이 돼서 그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막막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과 떡을 먹는 저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 예. 그래서 다행히 전 적게 적절하게 먹습니다. 적절하게 드시면 크게 네. 문제가 예, 없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을 조금 양을 적절하게 적게 드시는 것이 사실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도 우리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대부분 좀 비만이랑 관계가 많거든요. 예.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왜 이렇게 높지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얘들을 빨리빨리 저장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살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 체중 관리에도 좋진 않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 주셨던 그 책에 보면 환자마다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똑같이 바나나와 초콜릿 쿠키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나나를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콜릿 쿠키를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차이나 또는 최근에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마다 맞는 음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고는 그 사람의 혈당 스파이크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서 나는 그럼 이걸 먹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환자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공복 혈당이랑 아니면 식후 혈당이 둘 다 높은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더 높게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높은 경우는 제일 심한 경우가 되겠고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이제 공복 혈당만 높아지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형이나 이런 것들이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비만 인구가 늘면 대부분 공복 혈당이 먼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제 스승님들이 환자분을 보실 때 보면 대부분 공복 혈당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만 높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가 봐야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면은 매번 이렇게 혈당 검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시간 맞춰야 되죠. 또 아프게 찔러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불편한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슐린을 하루에 3번, 4번 맞아야 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주사를.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하루에 3번, 4번 이상 손끝을 찔러야 되고요. 그게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 2달, 평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매일 4번씩 찌르면 그 한 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여러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손끝을 찌르지 않아도 이제 혈당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속 혈당 측정기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안 가지고 아. 오셨는데? 반팔을 입고 아니 왔는데요. 갑자기 옷을 2월에 벗으시고 반팔을. 좀 몸매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만 예, 어디 있나요, 기계가? 여기 보시면 예. 네. 팔뚝 우와. 쪽에. 팔뚝에 아.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지금 붙어 이 기계예요? 네, 요 기계가 바로 네. 이제 연속 작다. 혈당 측정기가 그래요. 되겠습니다. 네. 어떤 그 뭐 금연 패치처럼 이렇게 딱 붙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 휴대폰을 여기다 갖다 대면 네. 혈당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아.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근데- 팔에 고정할 때는 이게 밴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스카치 테이프로? 접착이 되어 아, 있습니다. 접착력이 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대면 오. 이렇게 혈당이 예. 어머. 나오게 됩니다. 교수님 지금- 78이면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긴장을 해서 좀 아니, 많이 혈당이 높습니다. 긴장하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교수님? 스트레스 받아서 아 178. 오, 네. 아니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바로 보고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의 혈당도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에 혈당의 변화들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음. 내가 언제 높았는지, 언제 뭐 괜찮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기계가 되겠고 손끝을 찌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많이 오. 편해져서 환자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니, 좋네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딱 네, 붙이면 끝나는 네, 거겠네요. 버스 카드 내듯이 이렇게 아, 그래서 띡 소리는 안 나죠. 띠 소리 나는 거. 궁금한 게 이걸 붙이면은 하루치인가요? 아니면 한 며칠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예,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개를 쓰거나 3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3일이었다가 일주일 네. 됐다가 점점 늘어났는데 많이 이제 간편해지고 편리해졌죠. 네. 예. 네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뭐 일회용인가요? 뭐 2주 동안 예, 2주를 붙였다가 사용하고 나면 이제 어디? 폐기 예, 폐기하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용이기 때문에 네.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상 좀 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당뇨병 환자 누구나 이게 필요한 건지 네. 아니면 이제 특별히 혈당 측정기가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따로 이렇게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을 하루에 3번, 4번 맞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형 당뇨병, 이제 내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에게 현재 이제 보험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하루에
인슐린을 3번, 4번 이상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에서 이제 보험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를 붙여서 네, 매일 그렇습니다. 확인도 할 수 있고 편리해졌다. 네, 너무 네.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험 적용은 된다고 하셨는데 기계값도 비쌀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은 아직은 이제 그 급여의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은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계마다 좀 다르지만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는데 한 9만 원 정도 아. 예,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혈당을 손끝으로 재는 것들도 예. 많이 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 기계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내가 10번, 20번, 뭐 100번 이상도 질 수 있는 그런 기계다 보니까 네네. 그런 가치들을 환산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무엇보다 좀 비용을 떠나서 네. 저는 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정말 좀 유용한 기계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매번 이제 혈당을 네.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되기 전인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예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 혈액 검사 그리고 또 여기 붙였던 연속 혈당 측정기 외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뭐 네. 자가 진단이라든지. 그 사실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모두 사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부담이 크니까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혈당을 연속적으로 재보는 겁니다. 손끝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보통은 1시간, 2시간, 4시간째 혈당 3번을 측정해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전에 혈당이랑 1시간 후의 혈당이랑 2시간 후의 혈당, 4시간 후의 혈당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음식들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음식들이 있을 거고 어떤 음식은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이 있는데 그런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들이 우리한테는 맞지 않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혈당 스파이크 또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까요? 네, 환자분들이 비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히려 도리어 여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당뇨병 예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허.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야죠. 근데 그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활동량을 늘리는 것들조차도 당뇨병 예방이 된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만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들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알려주신 우리 문준성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